안녕하십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냥 종강하는 날입니다. 예. 어떻게 다들 그냥 놀러 가는데 꼭 참고 오셔서 다행이에요.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가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등기별 정보 작성 통지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진행 과정에서 언제 등기는 효력을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친 경우, 접수한 때. 그래서 이때 마친 경우 때, 마친 때다, 접수한 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마친 경우, 접수한 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등기가 다 맞춰지고 나면 여기서 이 절차 제일 마지막에서 등기별 정보 작성 통지한다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등기가 맞춰졌을 때 항상 등기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 권리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지 등기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로서 이제 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했습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가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새로 나왔고 권리자가 신청했으니까 이건 작성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이나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 공동 신청했다.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공동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은 권리자 새로 나오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신청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청인 권리자가 신청을 했으니까 등기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반대 해석하면 돼요. 권리자가 새로 발생했다 그랬으니까 새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말소 등기 한다거나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할 때는 권리자가 새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저거 작성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권리자가 발생을 했어도 권리자가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자 신청을 안 해버렸어. 안 해버렸을 때는 권리자가 발생했어도 작성 통지는 안 된다. 이렇게 조금 이따가 더 한번 이건 부연할 거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원하지 않아요. 내 건 냅둬요. 이러면 안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조금 보강해 보면 이게 자 권리자가 발생을 했지만 그 권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성 통지가 안 되는 그런 경우로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서 비명의로 등기를 마쳤어요. 그때 권리자가 새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권리자 B가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이때 권리자한테는요 등기별 정보가 통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버렸어요. 이 보존 등기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등기별 정보가 통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도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별 정보를 제공하느냐, 작성 통지하느냐 두 가지를 꼭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비교하라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데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팔고 B한테 소유권 넘겨가라라고 했는데 B가 안 넘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소송해서 이겼어. 그럼 승소한 의무자로서 A가 단독 신청했을 때, 자 등기 의무자로서 A는 등기별 정보를 제공하냐 그 말이에요. 자 이때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A가 했지 않습니까? 2번 등기가 맞춰졌어요. 자 2번 등기 맞춰지고 났을 때 자, B한테 등기 권리자 B한테 등기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냐? 자,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권리자가 B가 나오긴 했어도 권리자 B가 신청을 안 했잖아요. 통지 안 한다고.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라고 똑같이 타이틀을 달았는데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란 말이에요. 왜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냐? 이걸 뭘 물어보는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제공하냐라고 물었을 때하고 작성 통지했을 때를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제공과 작성 통지를 비교했을 때 자, 제공한다라는 것은 등기를 신청할 때 하는 얘기라고요. 등기 신청할 때. 그래서 의무자가 등기소에다가 제공하는 것이. 이거 암기하려고 여러분들은 필승의 공 이렇게 온다고요. 필 정보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와 공동 신청할 때 그때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작성 통지한다라는 것은 등기를 마쳤을 때입니다. 끝냈을 때. 그때 등기관이 작성을 해가지고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꼭 구분하셔야 된다. 이거 제공이냐 작성 통지라는 것은 시점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안 나는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별 정보의 작성 통지와 등기별 정보의 통지, 등기 관련 통지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안 헷갈려야 되거든요. 이때 1번하고 2번은 같은 말이에요.
작성 통지라는 말을 그냥 통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말이지만 2번하고 3번은 전혀 다른 말이다. 그래서 절대 끝에 통지라는 말로만 읽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앞에 뭐가 써지냐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라는 말은 등기권리증 새로 나온 걸 이렇게 교부한다, 통지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권리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관리 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등기가 완료됐다 사실을 통지해주는 거죠. 그건 끝났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자 이제 이 등기 완료 통지 이건 누구한테 해주냐? 등기 완료 통지라는 것은 누구한테 해주냐?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신청인한테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서 2번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맞춰졌을 때 이때 이 등기 권리자인 B한테는요 등기필 정보가 통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때 B한테는요 당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준다. 완료 통지 해준다. 그리고 신청인인 A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준다. 여기서 A한테 해주는 이유는 A가 누구이기 때문에 신청인. B한테 해주는 것은 이때 B가 권리를 취득했긴 했지만 등기 정보를 통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직권보존등기에서 A 명의로 보존등기가 맞춰졌을 때 이 사람한테는 등기 정보가 통지가 안 돼요. 대신에 A 당신 명의로 보존등기 맞춰졌습니다 라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3장 내용이었고요. 4장 들어가가지고 소유권 이제 파트에서요. 제일 먼저 보존등기와 관련돼서 누가 보존등기 신청하느냐 4가지 규정이 있었잖아요. 4가지 규정. 그래서 제일 기본은 이 대장이잖아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에요. 여기서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등록받은 사람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못합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이전받았다면 그 자는 예외적으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최초 소유자가 만약에 사망해버렸어요. 그럼 그 자의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포괄 승계인도 보존등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포괄 승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이 있다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포괄 승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못합니다. 일단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증자한테 이전등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지. 벌써부터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다음에 2번. 물론 잘 듣고 있겠죠. 이제 두 번째 게 이 대장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게 두 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장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못 가져가냐? 대장에 자기 이름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못 가져갑니다. 그럼 판결 받으라 했는데 이때 무슨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판결이든 간에 확정만 되면 된다. 그럼 누가 피고냐라고 했을 때 토지일 때는 국가고 건물일 때는 지자체. 왜 토지와 건물의 피고가 달라지느냐라고 했을 때 토지를 관리하는 주체는 국가이고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 2번이고요. 다음 세 번째로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이 자를 우리가 사업시행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등기 토지가 수용이 됐어. 그러면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가 되는데 이미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 수용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야죠. 이전등기. 다음에 네 번째 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규정은 건물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토지에는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해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 중에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해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존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신청 정보로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존등기 할 때 절대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기록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넘어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특징이 있다. 소유권 특징. 소유권 이전등기는요 항상 주등기로 한다. 그리고 종전의 소유자를 말소하지 않는다. 자 넘어갔습니다. 주등기하고요 소유자 안 지워요. 이렇게 안 지워놔서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 그런데 자, 소유권 외유 권리 이전 등기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전세권이 이렇게 이전된다라고 했을 때 자, 1번 전세권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인데 권리자만 C에서 E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C에서 E로 갈아 끼워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C를 지운다. 부기 등기하고 지운다. 자, 부기 등기하고 지우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때 1번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2가 1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저당권 이전된다 할 때도 부기 등기하고 지운다. 그래서 소유권 외유 권리 이전 등기 할 때는 항상 부기 등기를 하고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반드시 비교하고 있어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를 우리가 새로 배웠었는데 상속하고요. 유증하고 사인증여. 저거 이렇게 셋 다 공통점은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예요.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이론적 구성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상속은 의사표시가 전혀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니까 법률 규정이고, 그다음에 유증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독행위고, 근데 사인증여, 사인증여 뒤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계약. 그러니까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사인증여 계약. 이렇게 해서 이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 상속 관련돼 가지고 갑 단독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는 순간 을병정 상속인은 3분의 1씩 상속을 받아요. 등기를 안 해도 이미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속 등기를 하긴 할 텐데 그럴 때 이 세 명이 다 같이 신청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단독 신청이니 공동 신청은 아니다.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란 말이에요.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는 말을 한 명이 신청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한쪽만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때 여기서 을이 자기 집은 만약에 3분의 1만 상속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면은 그때 해줘요? 각하시켜요? 안 된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전원 명의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을이 혼자 가서 자기 것만 해달라 그러지 않고요. 을 혼자 가서 전원 명의로 다 등기 상속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면은 자,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건 해줍니다.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유증으로 와가지고 자, 갑 A 소유 건물이 있는데 A가 만약에 A가 유언장을 쓴 거죠. 내가 죽으면 손자 D한테 줘라. 이렇고 유언장을 써놓고 A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유언장을 쓴 A를 유증자라 그러는 거고 손자를 수증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A의 누가 나온다? 상속인. 그래서 유증을 공부할 때는 항상 세 주체가 나와요. 유증자, 수증자, 상속인 또는 뭐 유언집행자 이렇게 세 주체가 나오는데, 그럼 이 유증의 뜻에 따라 가지고 수증자 D한테 이제 권리를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전 등기 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요. 이때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럴 때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텐데 그때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했지.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했던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언제 끝난 거나 지난주 안 왔는데 하신 분들 이제 끝났어. 자, 그럼 오늘 들어갈 내용은 저당권 들어가겠습니다. 저당권 405페이지. 용의권은 넘어가시고 저당권 들어갈 텐데 여러분, 저당권의 가장 기본 성질은 이게 담보권이잖아요. 그 담보를 갖고 있다가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매시켜버려. 경매시켜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내 대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변제 받는 거. 이게 저당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로 잡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넘겨받지는 않잖아요. 소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는 가치.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돈 갚으면 경매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이 최고 장점이라는 게 이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도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당권의 최고 장점인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 봐봐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 가치만 지배하고 있다가 변적 없으면 이를 경매해서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매에서 우선 면제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 앞에다 지금 색깔이 줄이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라는 말이 있죠. 그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저당권 이해하시는데 꼭 필요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칠판 좀 봐봐요. 이거 다른 가구 좀 잘 보세요.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 돈 빌리러 가는 것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금전을 소비하려고 빌리는 계약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럼 저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채권 그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 을이 1억 채권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 1억 채권을 1억을 안 떼이고 안전하게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건 담보 잡는 계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고. 근데 저 계약을 했다 해서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요. 저 물권행위라 등기가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 등기까지 되면은 저당권이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이것을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어때요? 계약을 두 건을 해요. 계약을 두 건. 그래서 권리가 두 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계약이 두 건이 되니까 지위가 두 개인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때도 있어요. 돈은 갑이 빌려갔어. 돈 빌려간 사람은 갑이야. 근데 담보 잡히는 사람이 갑이 아니라 병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 구조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계약이 두 건 이루어지는 거라고. 계약이 두 건. 그래서 권리도 몇 개가 생긴다고요? 두 개가 생겨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저당권 설정 등기인데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때 이 등기의 원인행위 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원인인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원인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좀 따로 봐야 되는 거죠. 이 계약에 따라고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보게 되면 등기 원인으로요 설정 계약 이렇게 써져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당사자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는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다라고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때 채권자와 채무자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때요? 정확합니까? 안 돼.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원인은 저당권 설정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럼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시행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배우게 되는데 그럼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돼 가지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신청할 때 방금 말한 것처럼 저당권자 을이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 갑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럴 때 이 저당권은 지금 누가 설정해 준 거예요? 소유권자가. 그러니까 주등기로 해야 돼. 주등기.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거, 꼭 기록해야 되는 거. 누가 얼마 빌려갔냐를 써줘야 돼요. 누가 얼마 빌려갔냐. 그래서 누가가 누구예요? 채무자. 얼마 빌려갔냐가 뭐예요? 채권액.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게요. 채권액과 채무자예요. 누가 얼마 빌려갔냐. 자, 그런데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지금 소유권자가 설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소유권자 아닌 이 전세권자 갑, 4억 전세금을 갖고 있는 전세권자 갑 있잖아요. 이 전세권자 갑도 돈을 빌리면서 자기 전세권에다가 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등기된 걸 봐보면 자 1번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이라고 써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1번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해줬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저당권은 누가 설정해 준 거라고요? 전세권자가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이라는 걸 표시해 준 거거든요. 그럴 때는 부기등기로 해줘요. 자, 소유권자가 뭔가를 설정을 해요. 소유권자가. 그럼 등기는 뭘로 하고요? 주등기. 그런데 소유권자 아닌 뭐 전세권자가 설정한다, 저당권자가 설정한다, 지상권자가 설정한다 이랬을 때는 항상 뭘로 한다고요? 부기등기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긴 한데 이 저당권은 지금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소유권자가. 그러니까 주등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저당권은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전세권자가. 그러니까 부기등기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전세권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 전세권을 누가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전세권 설정한다라는 말은 전세권 만들어준다 뜻이거든요. 그걸 누가 해준 거예요? 소유권자가. 그러니까 주등기가 된 거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저당권 등기할 때 꼭 쓰는 게 뭐라고요?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액과 채무자.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제 임의적 사항이라고 했어요. 임의적 사항. 임의적 사항. 이건 필요적 사항이고 임의적 사항으로서요. 그게 기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그런데 만약에 등기 원인에 정해져 있으면 제공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임의적 사항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변제기 이자 위약금이에요. 변제기 이자 위약금. 예를 들어 봐봐요. 이자가 연 4%라고 칠게요. 연 4%라고 쳐봐. 그러면 이 저당권에서 그럼 이 저당권에서 지금 채권액이 1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 1억만 이 저당권이 담보하는 겁니까? 이자 4%까지도 담보하는 건가요? 어때요? 이자까지야? 이자까지 하면 술집 아니죠? 어? 여기서 이 저당권이 담보하는 것은 원금 1억만 담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걸 지금 여기다 안 써놨잖아요. 이자 4%를 등기부에 써줘야 그래야 대항력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4%를 쓸 수는 있는데 안 써버렸어. 안 써버렸으면 저당권에 의해서 이자는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만약 기록을 해줬다. 이자가 연 4%입니다라고 써줬어요. 써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자까지도 저게 담보가 된다고요. 근데 이자를 만약에 안 써놔버렸잖아요. 그럼 담보가 안 돼. 원금만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는 있는 거지. 변제기 언제까지 돈 갚을래? 쓸 수 있어요. 그 위약금 얼마 정했냐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당권 계략적인 내용 한번 쭉 말해봤는데 어때요? 조금 그렇지 하고 좀 감이 좀 오지요? 안 와요? 그럼 읽으면서 다시 확인해 봅시다. 책에 있으니까. 저당권이 맡기고 이제 객체 봐봐요. 등기법상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에 한한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에다가 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권리에다만 설정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중에서 저는 지금 뭘로 예를 들었습니까? 소유권하고 전세권을 예를 든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라나요? 여러분 자 이게 부동산의 일부. 자 봅시다 여기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 기억나죠?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도 기억나세요? 그럼 이런 거 있을 때 이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이건 지분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자 뭐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볼 때 용의권이 되겠냐라고 물어. 용의권. 빌려주는 거 부동산 일부에다가 용의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토지 한 필지 있을 때 그 일부분에다가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설정하는 거 됩니다. 됩니다. 근데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다가는 용의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지분에다가는 용의권 못 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용의권 외로서 뭐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부동산 일부에다가 저당권 이거 설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 일부나 토지 일부에다가 저당권 설정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의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저당권이잖아요.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이 저당권을요 부동산 일부에다가는 설정을 못하지만 소유권 일부인 지분에다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랬죠? 여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밑에 써진 거. 한편 하고 나면 한편. 저당권은요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당권은 한 개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개.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저당권 계속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배타적이지가 않아요. 용의권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 되지만은 저당권은 2개, 3개 중복해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자, 밑에 설정 등기 내려볼게요. 설정 등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신청해 봐보니까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거기서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소유자, 전세권자, 지상권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하는 말 이해되시죠? 방금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3개 있잖아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넘어갑니다. 넘기시고. 그럼 신청 정보에다가 꼭 쓰는 필요사항. 자, 필요사항으로서 뭘 써야 된다고요? 누가 얼마 빌려갔냐. 누가 얼마 빌려갔냐. 이걸 써줘야 돼. 누가 얼마 빌려갔냐. 근데 올해는 뭐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냐면 칠판 봐봐요. 찍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채무자가 누구냐고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쓸 때 그때 여기다가 이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다 쓸까요? 성명, 주민번호 빼고 주소만 쓸까요? 채무자를 쓸 때 채무자가 누구다고 쓸 거 아니에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다 쓴다. 성명과 주소만 쓴다. 성명과 주소만 써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를 쓸 때, 저당권자 있잖아요. 저당권자를 쓸 때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겠습니까? 성명과 주소만 쓰겠습니까? 다 씁니다. 저당권자를 쓸 때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다 써야 돼. 권리자를 쓸 때는 누가 권리자입니다. 다 써서 표시해요. 근데 채무자를 쓸 때는 돈 빌려간 사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까지만 써요? 성명하고 주소만 써요. 주민번호까지는 쓰지 않아. 이렇게. 그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올 모의고사에서 그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월말 모의고사 있었죠? 거기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 게 나왔었다고요? 여러분들 안 봤겠지. 지금 공부를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자, 밑에 보시면 자세히 써 있진 않는데 채권액과 채무자라는 말 나오죠? 채권액과 채무자. 누가 얼마 빌려갔냐? 이렇게. 채무자를 표시할 때 뭘 써서 표시한다고요? 성명과 주소만 표시. 성명, 주민번호는 안 씁니다. 주민번호까지는 쓰지 않아. C번은 됐어요. C번은 됐고. 자, 밑에 여러분 봐봐요. 밑에 저당권에 그 기록내 있잖아요. 밑에 봐보세요. 그 등기부.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왔잖아요. 거기 채무자 누구예요? 김현미. 이름 써져 성명 써있고 그 앞에 주민번호 없잖아요. 그 주소 나왔다고. 근데 저당권자를 봤더니 김근식. 성명 나왔고 그 옆에 주민번호 나오잖아요. 주민번호 나오고 밑에 주소 나오고. 이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다음 올라가가지고 자 니은번의 임의적사항 보겠습니다. 임의적사항. 여러분 임의적사항은 다 보지 말고 여기서 변제기하고 이자 위약금만 체크하시면 돼요. 변제기, 이자, 위약금. 이 3개. 이 3가지는 자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만 제공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자 등기 원인이라는 말을 여기서 해석할 때 뭘로 하라고요?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만 어떻게 하라고요? 제공해라. 그 임의적사항을 규정할 때 공식이라 했죠. 이런 방식으로 쓴다. 밑에 자 3번 등기 실행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나왔더니 보니까 자 거기
자, 저당권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즉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때는 뭘로 하고요? 주등기. 그런데 자, 저당권이요. 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그때는 부기등기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소유권자가 뭔가 설정하면 어떻게 하고요?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아닌 자가 뭔가 설정할 때는요. 부기등기 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됐고.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참 아까 다시 봐보면 이게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서 을이 채권도 갖고 있고 저당권도 갖는다 그랬잖아요. 권리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럼 채권과 저당권 중에서 어떤 게 주된 권리인가? 채권이 주된 권리예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이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채권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하려고 들어오는 게 저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채권입니다. 그럼 움직인다, 이전한다 라고 할 때요. 채권을 먼저 이전해야 돼요? 저당권이 먼저 이전돼요? 채권이 먼저 움직여. 그러니까 자, 이게 을이 병합해요. 을이 병합해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 양도. 그럼 채권 양도가 되면 이걸 원인으로 해가지고요. 저당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뭐라고 그래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 갑자기 말이 막혀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매도자, 매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 양도도 계약이거든. 채권을 넘기기로 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겠어요? 채권 양도 계약이거든. 채권 양도. 그때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인, 양수인. 넘기는 사람, 받는 사람. 양도인, 양수인. 그럼 이게 자, 을이 갖고 있던 이 채권을 양도하게 되니까 그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이 저당권 이전 듣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듣기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거 아니겠어요?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누가 이전 듣기 할 때 권리자가 되겠냐고. 누가 권리자가 되겠어? 그렇지, 양수인. 양수인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무자가 되고? 양도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소유권 아닌 걸 이전했으니까 이때 어떻게 하고요? 부기등기하고 종전에 저당권자 어떻게 하고요? 말소하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1번 저당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데 권리자가 지금 을에서 병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갈아 끼운 거라 그랬잖아요.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할 때는 항상 부기등기하고 종전의 권리자 말소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잘 이해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이 구조 뭐가 좀 화려하게 되고 많아 보이잖아요. 그냥 별거 없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라고요? 채권 양도. 이걸 원인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저당권 이전. 그럼 여기서요. 채권이 양도되지 않았는데 저당권만 이렇게 이전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럼 등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채권은 그냥 을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저당권만 내가 이전시키겠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그런 거 해달라고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하돼 버려. 뭐라 그러면서요? 나대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서 각하시켜버려. 그럼 채권하고 저당권 중에 어떤 게 주된 권리라고요? 채권. 주된 권리가 먼저 움직여야 저당권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종된 것이 따라간다고. 근데 주된 권리 가만히 있는데 종된 것만 나대.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나대지 마시오. 각하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300 앞에 76페이지 아닌데 잠깐만요. 각하 쪽이니까 396페이지 394페이지 그 각하사유 있잖아요. 각하사유 그 2호 위반 박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해서 박스 안에 10가지 써 있거든요. 그 10가지 중에서 5번 봐요. 5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라는 등기 신청한 경우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39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 나왔죠? 여기 왜 일로 가버렸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이 피담보 채권이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담보 피를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되는 채권. 법률 용어에서 피라는 말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피 본다 그럼 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 이 피라는 말이 되게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법률 용어 접두사로 피가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되는, 당하는. 그러니까 담보되는 채권이에요. 뭐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뭐에 의해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이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담보물권 파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이 나온다니까? 담보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권들이에요. 그 담보권들에 의해 가지고 담보되는 채권, 그걸 피담보 채권이라 한다니까요. 담보가 되는 채권. 뭐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고요? 담보권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담보권이 뭐예요? 저당권이잖아. 저당권에 의해 가지고 담보되는 채권,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제공하면은 각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권리 가만히 있는데 종된 것만 나댄다 그 소리예요. 그럼 뭐라고요? 나대지 마시오. 그러면 각하시켜버리라 그 소리예요. 안 해준다고.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써놓든가 나대지 마시오 이렇게. 나중에 옆 사람한테 아니 여기다가 내가 나대지 마시오 썼는데 그걸 내가 왜 썼지? 나한테 나대지 말라 그랬던 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써 있다니까. 정 어려움 앞에다가 종된 권리는 하고 써놓든가. 어? 종된 권리는 이렇게 썼어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406페이지에서 지금 제가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저당권 이전 등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로 가볼게요. 저당권 말소 등기로. 자 칠판 보시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등기에서 갑이 을에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변제를 했지. 그럼 변제를 했으니까 이제 말소해 달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소해 달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쓴다면 이거 2번. 자 이거 1번 저당권 등기 말소라고 써. 이게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해. 이렇게 주등기. 그리고 1번을 다 지워.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1번이 말소 등기인 거예요? 2번이 말소 등기인 거예요? 방금 제가 분명히 말을 했거든. 그 테이프 돌려보면 금방 나와요.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요. 종전 등기를 지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말소에 동그라미까지 쳐놨잖아요. 이게 말소 등기라고. 말소 등기니까 말소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죠. 이건 무슨 등기예요? 설정 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라고 써줍니다. 등기부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말소 등기냐 그러면 2번이 말소 등기인 거예요. 근데 말소 등기 할 때는 항상 몇 번을 말소하겠다고 써줘요. 몇 번 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써주고 주등기로 합니다. 그 지우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말소 등기하고 싶은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시행하는 거죠. 이 경우는 이건 무난해. 이건 어려움이 없어. 어려움이 없지요? 저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도 어려운데 진짜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저당권을 말소해 주세요. 말소해 달라라고 청구할 사람이 누군가요? 여기서는. 갑 그러지 말고 저당권 설정자. 그럼 그 그 청구권에 누가 협조를 해야 돼요? 저당권자. 그 저당권자가 의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을 하는 거라고요. 이건 쉬워. 근데 문제는 이거지. 자, 저당권이 지금 병한테 이전돼 버렸어요. 응? 을이 갖고 있던 저당권이 지금 병한테 넘어갔다고요. 그럼 현재 등기상의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병이죠. 그럼 갑이 저당권 말소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때 청구를 할 때요. 을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가 된다? 저당권 설정자가 지금 갑이잖아요. 아니, 저당권 설정자가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가 된단 말이에요. 권리자. 말소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예요. 그럼 누가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을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지 병. 을은 지워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병을 이제 의무자로 해서 말소해 주세요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때 1번을 말소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1-1번을 말소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둘 다 말소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 잘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등기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등기의 의미. 이거
부기등기 이게 이전등기 할 때 부기등기하고 을을 지우라 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이 등기에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저당권에서 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병이라고 써버린 게 제일 깔끔하다고요. 이렇게 병이라고 써버리면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야. 권리 변동 과정이 등기상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있는 것을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등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말소해달라라고 할 때 당연히 의무자가 될 사람은 병이고요. 그때 몇 번을 말소해달라라고 신청하는 거라고요? 1번을 신청하는 거예요. 1번을. 이거 말소해달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소해달라 신청하면 이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이 지워지면 1-1번은 어떻게 되나요? 주등기가 없는데 부기등기만 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주등기가 지워지는데 부기등기를 놔둔다? 그런 건 없다고. 그런 경우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등기가 지워지면 부기등기는 당연히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워달라고 말도 안 해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지워줍니다. 그래서 주등기인 이 설정등기만 말소 신청하게 되면 부기등기인 이전등기는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되거든. 그래서 자, 그럼 누가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권리자는 말소등기 권리자는 설정자인 갑이죠. 근데 의무자가 될 사람은 을이 아니에요. 을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병. 그래서 이 병을 의무자로 해가지고 1번만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1-1번은 직권 말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는데 등기 구조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말입니다. 등기 구조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이 의미, 이 등기 지금 의미 있잖아. 이 등기 의미. 이전 등기 했을 때 부기등기하고 을을 지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라고 이거. 그냥 설정 등기에서 병이라고 써버린 거랑 똑같은 말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내용이 좀 수월해질 거예요. 자, 책 보세요. 말소등기. 1번 저당권 말소등기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당권 말소등기한테 가장 기본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 2번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자,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저당권 이전된 경우. 동그라미 치든가 저당권 이전된 경우 동그라미. 그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현재의 저당권자. 자, 현재의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여기서 현재의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병이지 병. 여기서 현재의 저당권자는 병입니다. 이때 자,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말소 신청하면 이전 등기인 부기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등기만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기 등기를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권으로. 다시 말하지만 주등기가 지워지는데 부기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네. 자, 다음에 이제 근저당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칠판 좀 봐보세요. 여러분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어때요? 공부 처음 하시러 온 분들이 그거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무도 안 물어보대. 자, 여러분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기본적인 성질은 구분하시는가요? 여기 봐보시면 아까 잠깐 말했는데 지금 이게 아까 저당권 설명할 때 구조잖아요. 그럼 여기서 채권액이 1억이다 그랬어. 이렇게. 그럼 이때 저당권은 1억만 담보하는 것이다. 진짜로 1억을 빌려간 겁니까? 1억보다 조금 빌려간 건가요? 어때요? 진짜로 1억을 빌려간 겁니다. 채권액이 1억인 거예요. 진짜 저당권에서 1억을 빌려간 거라고. 그러면 이 원금 1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1억만 담보하는 거예요? 이자까지 담보하는 거예요? 이자가 현재 등기상에 써있질 않잖아요. 그럼 이자는 담보가 안 돼. 근데 이자는 임의적 사항으로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 이자가 연 5%. 선생님, 왜 방금 또 1% 올랐어요? 변동금리라 금방 올랐어. 이게 아까 내가 4%라고 들었는데 내 마음이요. 5%, 1% 올랐다니까? 이렇게 해서 5% 된 거 이제. 그럼 이때 이렇게 이자가 써있다 등기부상에. 그러면 원금 1억에다가 이자까지도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튼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만약에 원금을 내가 3천만 원 갚았어요. 갚아가지고 이제 이게 7천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변경 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거 냅둬도 되는 거예요? 변경 듣기를 해야 됩니다. 놔두면 안 돼요. 이게
저당권은 채권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부종한다 그러죠, 그걸로. 이런 부종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종성. 따라 붙는다라는 뜻이지. 붙는다 뜻이잖아요. 종은 따라간다. 그러니까 저당권, 담보물권은 담보권은요 피담보 채권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종된 권리인 저당권이 주된 권리인 채권에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채권이 움직이면 저당권에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채권이 예를 들어서 3천 갚아가지고 7천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저당권도 7천으로 줄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변경 듣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돈 더 갚아가지고 이제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변경 듣기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다 갚아가 0 돼버렸어. 0. 이제 원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돈 딱 갚는 순간 이게 무효가 됩니다. 채권이 0이 되잖아. 그럼 저당권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또 한 5천만 원 다시 빌렸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롭게 설정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은 그래 한 번에 막 3천만 원씩 갚았다가 5천만 원씩 갚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매달 79만 원씩 갚어. 15년 동안. 응? 그럼 매달 79만 원씩 15년 동안 갚으면은 어떻게? 1년에 등기소를 몇 번 가요? 12번. 한 번 잊어먹고 안 가면 11번. 하여튼 그렇다고 쳐봐. 그러면 매달 가가지고 등기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귀찮겠죠? 누가 귀찮을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돈 빌려간 사람은 그래도 1년에 12번만 가면 되지. 은행 직원들 한번 생각해봐요. 은행 직원들. 그럼 몇 명이 올 거예요. 이게 일 안 된다니까. 그래서 너 좀 그만 좀 따라다녀라. 내가 이자까지 쳐줘가지고 최고 내 이자까지 다 담보해 줄 테니까 너 그냥 원금 줄었다고 조금 늘었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누가 막 쫓아다녀 본 적 있어요? 자기를 막 누가 막 쫓아다녀 보자. 쫓아온 것을 당해본 적은 없고. 그럼 이게 적당히 쫓아다니면 좋잖아요. 근데 과하게 쫓아다니면 그럼 귀찮아지는 거 스토킹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그만 좀 오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당권이 그래. 저당권이. 얘는 스토킹이야. 그래서 너 그만 좀 쫓아다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근저당권. 그러니까 최고 얼마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내용을 보면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결산계 일정 한도까지 담보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원래 근저당권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계속적 거래 관계라는 것은 보통 납품계약에서 나오거든요. 계약 관계에서 예를 들어 물건을 납품하는데 한 달에 한 두 번씩 또는 세 번씩 한다고 쳐봐요. 그럼 물건을 납품할 때마다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내가 매달 2번이나 3번을 납품하겠다. 그럼 납품할 때마다 납품 채권이 발생한다고. 근데 그때마다 결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제는 뭐 분기별로 몰아서 한다거나 또는 뭐 이게 뭐 한 2달마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납품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불안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최고 얼마까지를 네가 담보권을 설정을 해주라. 그럼 내가 편안하게 납품을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게 계속적 거래 관계거든. 그럼 채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납품할 때마다 발생하니까 이게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또 갚아줘요. 얼마씩은. 그러니까 채권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지. 그래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이 장사 사업하지 않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면 그렇겠지만은 보통 일반인들 사업 안 한다. 그럼 그런 식으로 계약을 안 한다고요. 보통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저기 뭐 한 주택 담보 대출하면서 2억 빌렸어. 근데 거기 담보 잡혀놓은 거 한 2억 5천 잡혀놓는단 말이에요. 그 원리금 분할 상환 매달 얼마씩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가서 변경 듣게 하면 얼마나 귀찮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 그만 좀 따라다니고 이게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냥 냅둬라라고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근저당권. 그래서 기본 구조 보세요. 기본 구조 동일한데 거의 유사한데요. 이게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불특정 채권이 발생한다. 이게 물론 여기서 채무자, 채권자라 그러지. 그런데 이 채권을 안 떼고 해소하려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듣기를 하니까 근저당권이 발생을 해요. 이때 계약 당사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이렇게 하니까 기본 구조는요. 위에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어때 말 이해되셨어요? 그럼 근저당권을 등기할 때는 이렇게 써져요. 그럼 채권 최고액 1억 3천이라고 쓰는데 자, 이 3천
1억 3천이라고 썼잖아요. 1억 3천 할 때 왜 실제 그러면 채권액이 얼마인데요? 1억.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1억인데 왜 3천을 더 썼나요? 거기에가 이 이자나 위약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따로 이자 몇 프로라고 쓸 수 있어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돼. 아까 저당권에서는 이 채권액이 원금만 지금 담보가 되고 있는 상태라 이자를 써줘야지만이 담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3천만 원을 30% 정도 더 써가지고 이게 이자하고 위약금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따로 이자 위약금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쓰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저당 지금 제 말을 들었을 때 근저당권에 그러니까 저당권에서 근저당권이라고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부종성이야, 부종성. 너무 따라다닌다라는 거지. 너무 과하게 따라다니니까 그러지 말아라. 자제시켜주는 거. 내가 일정 금액까지는 책임져 준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부종성 완화됐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저당권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해요. 하나의 채권.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불특정 채권 여러 개를 담보한다는 거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개념 보시면 근저당권이라는 건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결산 결정 한도까지 담보하게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라는 것도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특수한 저당권인 거지. 다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또는 부종성이 없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말 이해되시죠? 그 정도. 그리고 한 가지만 다시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억 3천이 지금 최고액이라고 써있다. 그럼 원금이 실제로 한 얼마 될 거라고요? 1억. 그 중간에 돈을 갚아가지고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3천만 원밖에. 그러면 이거 채권 최고액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냅둬도 되는 거예요? 냅둬도 되죠. 그럼 냅두면은 이 저당권 설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설정자 갑이라고 친다면 내가 빌려간 돈은 3천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건데 금액은 1억 3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설정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 아니겠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행 가가지고 이거 우리 변경합시다라고 하면 돼. 내가 빌려간 돈 3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써놨다. 그럼 내가 4천만으로 변경을 하자라고 요구하면은요 4천만으로 변경 듣게 할 수 있어요. 냅둬도 되지만 너무 억울하게 생각이 들어. 그럼 가서 바꿔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액시켜달라. 이렇게. 근데 과연 그런가? 만약에 갑이 3천밖에 안 빌렸는데 지금 1억 3천 써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하고 3천만 원을 더 은행에서 빌릴 수 있잖아. 추가로 더 빌릴 수 있죠. 그때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겠습니까? 3천만 원 서로 대출 나간 거에 대해서 담보를 요구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지. 이걸로 이미 담보가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금액을 줄인다라는 게요. 꼭 유리한 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세를 주는 주택이다. 세를 주는 주택이다 그러면은 1순위 저당권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금액이 많이 써 있으면 세가 안 나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낮춰놓을 이익이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원금 뭐 3천이라 할지라도요. 이걸 낮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자가 더 나온 건 아니거든. 실제 내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부담되는 것이지 여기 써놓은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부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익이 있다라는 근저당권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이게 뭐 계속적 거래 관계 그런 개념이 없더라도 내가 한 번밖에 은행 가지 않았어. 그래도요. 저당권으로는요. 등기 안 해요. 지금 현재 저당권 0이야 0. 여러분들이 앞으로 등기부로 어떤 등기부를 봐봐도요. 저당권이라고 써진 건 없어요. 100% 근저당권이야. 이게. 저당권은 굉장히 불편하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불편하다고요? 따라다녀서 스토킹해서 지금 앞으로 부종성이라 하지 말고 스토킹이라 그래야 돼. 스토킹. 그럼 되겠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뭐 채권 최고액을 쓰게 돼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 채권액을 그러지 않습니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 채무자 이렇게 표현하고 뭐 이 정도 여기 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저당권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때요? 본인이 좀 알고 있는 거에다가 더 좀 알게 된 것도 있고 또는 뭐 몰랐던 부분이 약간 더 보완된 부분도 있고 했을 텐데 저당권을 공부하실 때 이 구조 있죠. 이 구조 반드시 이해하시고 입력시키세요. 이 담보물권 공부할 때 굉장히 필요한 구조거든요. 이거 민법에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걸 계약이 두건되고
그래서 권리도 두 개가 되고 계약이 두 건이 되니까 지위가 두 개야. 지위가 두 개. 그래서 권리가 두 개 발생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민법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